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 16,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교과서 75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학습 노트 내용 정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모내기법의 보급, 으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해서 모내기법의 보급, 이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한된 토지에서 생산력이 증가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증가 내지는 노동력의 감소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광작이 유행하게 되죠. 이 모내기법은 또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된 농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경영형 분홍층이 생기게 되고 반면에 소작지를 잃은 농민층이 발생했다. 그래서 분홍과 임노동자층의 발생, 농민층의 분화 현상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과 더불어서 신분 상승 운동, 그리고 신분 상승 운동을 추진한 그 주류 세력들이 향촌 사회에서 어떻게 그 지배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당시 17세기, 18세기를 정점으로 한 내용, 17세기, 18세기, 19세기 내용이죠. 상품 작물의 재배 내용은 당시 시장의 발달로 인해서 상품 작물, 돈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삼, 담배, 고추, 채소 등을 재배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상업적, 경제적 부를 축적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쌀. 자, 쌀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금을 낸다거나 그 다음에 그 이양법을 통해서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쌀은 황금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폐 수준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죠. 상품화로 활발하게 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밭을 논으로 바꾸어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쌀은 농민들이 안고 있는 세금 조용조 중에 전세의 납부 수단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인삼입니다. 인삼. 자, 인삼은 개성된 전국 각지에서 재배가 되었고요. 주요 수출품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나 고추 내용이죠.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됐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타바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 담배는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약초라고 해서 남령초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담배가 의학 발달이 미미했던 이 조선 사회에서 만병통치의 약으로 인식돼서 이 민생 백성들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고, 이 18세기 말에는 기호품, 누구나 즐겨 피는 상품으로서 백성들 한 25% 정도가 담배를 즐겨 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품 작물이네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었으면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그 조선 후기 사회의 정조 있죠? 정조 때는 그 과거 시험에 시험 문제로 정조가 직접 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담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지방 말단에까지의 조선 백성들, 민초들이 모두 담배를 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 과거 시험 문제를 접했을 당시에 이 문제는 18세기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 측면에서 결국에는 농촌 말단까지 이 담배라고 하는 상품 작물이 투입이 되게 되려면 수로나 육로 교통로를 더욱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과거 시험지의 답안지를 작성했을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의학 발달이 미비했던 조선시대의 만병통치 약이라는 인식으로 피었다고 하니까 또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고추. 고추도 고추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고추의 원산지는 이거 보세요, 지도.
여긴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항로의 개척자 누구죠?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가 1493년도에 에스파냐로 가져가서, 에스파냐 이제 여기죠. 에스파냐로 가져가서 에스파냐는 지금 스페인이고요. 유럽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포르투갈인에 의해서 담배와 함께 고추가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고, 이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거쳐졌다는 설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고추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고추가 영어로. 고추가 영어. 뭐 칠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고추는 영어로 페퍼예요. 페퍼. 근데 페퍼는 여러분들 혹시 또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로 후추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후추? 후추? 후추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고추도 페퍼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콜럼버스가 1492년도 신항로 개척을 한다고 서인도 제도로 가는 곳을 갔죠. 사실 거기는 그 서인도, 인도 지역이 아니죠. 간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결국엔 후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그 신대륙 지역을 갔는데 뭐 후추가 뭐 있겠습니까? 실제 후추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맨손으로 에스파냐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에스파냐 맨손으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는 어떤 작물이라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추를 확인하고 고추를 에스파냐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추를 후추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이 고추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 고추는 후추라고 하는 페퍼 종류로 유럽에 전파가 되고 품종 개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피망 있죠? 피망. 피망도 사실 후추는 아닌데 페퍼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가지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거리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채소. 채소, 뭐 배추, 뭐 이런 것 등이죠. 서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서울 근교의 재배가 성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민층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제일 수월하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채소의 재배, 뭐 이런 것 등이죠. 이런 쌀과 인삼, 담배, 고추, 이 채소의 재배를 통해서 내다 팔게 되잖아요. 이거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내다 팔게 되잖아요. 이것은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예요. 왜?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물 작물 재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그 배경은 당연히 인구의 증가겠죠. 그리고 도시의 발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국가의 그 세금 제도의 조세 제도의 변화 방식 중에서 대동법이라고 있어요. 이 대동법의 실시 이후에 정부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의 활동으로 상업이 발달되게 되는데, 우선 대동법부터 살짝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동법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앙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공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중간 브로커가 많은 그 수수료를 얹어서 그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방납이 있거든요. 방납업자의 많은 폐로 인해서 농민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이에요.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광해군이죠. 수미법, 쌀로 걷어들이자라는 법 제재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해서 그 전에는 가구, 호수별로 세금을 걷던 방식을 토지 결수, 토지 면적, 결수 기준으로 바꾸게 되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굉장히 큰 반발을 사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경기 지역에 한했던 대동법의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쌀이나 배나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는 방식. 그전에 현물로 납부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공납품을 전세화한다. 세금을 돈으로 낸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낸다. 이 공납의 전세화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결과 어떤 영향을 미쳤냐? 공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국의 쌀을 다 모아서 선해청에 모여진 그 쌀을 각 지방에 파견이 되어서 다시 국가에 납품할 공납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농민의 토산물 교육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농민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겠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은 공납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은 더욱더 탄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동법의 실시를 알아봤는데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대동법의 실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공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전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내용 좀 싹 지우고 해서 대동법 세금 납부의 방식을 도식화해서 보면 대동법 실시 전에는 가구, 호수별로 부과하던 토산물을 정부가 받았는데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쌀과 돈과 포를 정부에 납품을 하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공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공인이 상인이나 수급자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중앙으로 정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품 화폐 경제는 발달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유상업의 발달.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상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사실 금지했어요. 자, 그 전에 조선은 기본적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취해요. 농업을 중시하지만 억상, 상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어느 정도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상, 개인이 상업 활동하는 이 부류를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상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정조 왕 때는 이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전상인은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독점 판매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난전, 시장을 어지럽히는 자의 활동, 사상자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금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금난 정권을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조 때 이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해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해통공 결국 무엇이냐? 자유로운 사상의 상업활동을 인정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원래 금난전법은 국역을 지는 유기전에 자, 유기전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에 독점 3호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한 6가지 큰 시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인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무엇이다? 이 시전 상인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 사상들의 활동이 너무 어렵다. 사상들의 활동을 열어주게 되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전개되고 상품화폐 유통경제 체제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기전 이외의 시전에는 금난 정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금난 정권을 폐지하라 라고 하는 정조 실록에 실려있는 신해통공 금난 정권 폐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유기전은 비단을 파는 선전, 그 다음에 명주를 파는 면주전, 그 다음에 무명을 파는 면포전, 그 다음에 모시를 파는 적포전, 종이를 파는 지전, 생선을 파는 내외 어물전 등이 있는 거예요. 요 시장 독점권을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상들도 이거 외에 여러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상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진 시대,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자유로운 상업활동, 상업의 발달, 지방상인의 성장, 경강지역의 상인, 의주지역의 만상, 개성지역의 송상, 동네지역의 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상은 의주지역의 만상이고요. 개성을 중심으로 한 송상이 있고요. 한양, 한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의 상인, 그 다음에 동네 중심으로 한 내상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보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상과 뭐 유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등이 있는데 이들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전개되는데 주로 조선의 상업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역은 개시무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무역은 뭐 후시무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장의 발달은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겠죠. 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주요 요지들 주요 요지들에서 특히나 이제 뭐 강경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원산장이라든지 이렇게 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 지역 중심으로 5일장 장시들이 대거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말만 해도 뭐 5일장, 11장, 31장 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8세기 중엽으로 오게 되면서 전국에 1000여 개 정도의 장시가 개설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상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발달되게 되는데, 우선 조선은 전기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수공업을 관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영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민간도 수공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을 미리 주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선대제의 유행 과정을 통해서 수공업이 발달되게 되는데, 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자, 배경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지금까지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영수공업체제의 상품들은요, 국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품질도 별로고 가격도 비싸고 뭐 이렇겠죠. 근데 민간이 맡은 수공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아야 되고, 품질 좋은 게 질 높은 상품이겠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좋은 상품들이 대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수요도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원료의 구입,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자본이 지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상업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 수공업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종이나 야철, 철 제품이죠. 그 다음에 자기, 도자기 등의 물품에서 이 선대적 산업이 유행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초기 단계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영 단계에서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대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냐?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팔통에서도 대량 생산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폐의 보급.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품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 국가에서 보증해줘야 될 그 무엇, 그게 바로 화폐겠죠. 그래서 수종 때 대거 상평통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실 상평통보의 대량 발행은 사실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세금과 소장료의 화폐 납부의 필요성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 노동자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일한 대가로 노동력 대가로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이냐, 바로 화폐죠.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죠.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부자들이죠. 부의 척도는 과연 무엇이냐?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죠. 화폐를 그래서 이제 그 소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에요. 쌓아놓는 것 자체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시중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선 후기 화폐 유통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대 경제학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옛날 드라마에 그 이산 정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서진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황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장면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서 물가가 내리고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화폐가 굉장히 많이 유통돼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도 나빠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가 호전되기는 하지만 추후에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선 지금은 디플레이션.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보면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요,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게 돼요. 소비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안 하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상품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물건을 더 생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도 어려워지게 되겠고 고용도 감소하게 돼요. 고용도 감소하게 되니까 소득 수준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비하겠어요? 소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더욱더 침체가 되는 것이죠.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본인의 자산 가격은 또 하락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정책이 시행돼야 될까요? 이런 고민 우리 해보셔야 되겠죠. 해서 요즘에 이와 유사하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냐면요, 경기지역화폐 들어본 적 있어요? 지역화폐를 사게 되면은 구매 금액의 특정 그 퍼센테이지를 할인해 주거나 보너스를 제공해 주거나 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소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비를 계속 권장하는 것이에요. 소비를 권장하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생산 고용도 더욱더 증대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요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소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구별로 지원금은 다른데 내 가구 기준으로 뭐 지금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의 내지는 정책의 일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디플레이션의 영향. 악순환은 이렇지만 이 중간 지점에서 무엇한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뭐 경기지역 화폐라든지 긴급재난소득분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러한 시대에 신분 상승의 운동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분 상승의 동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반층의 계층 분화. 우리 지금까지는 농민층의 계층 분화에서 분홍층이 나타나고 다수의 임노동자층이 나타나게 됐어요. 지금은 양반층의 입장이에요. 양반층도 권력 기반을 더욱더 갖는 세력과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세력으로 몰락하는 양반, 이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자, 양반은 뭐 대가 명가라고 해서요,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문벌 가문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요. 향반이라고 해서 그 지방 향촌에서 그래도 명망을 유지하는 세력들, 잔반이라고 해가지고요, 몰락 양반, 하층 인민과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처지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크게 건반, 향반, 잔반 뭐 이렇게 나누고 있죠. 양반층의 계층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분 상승에 대한 내용은 피지배층의 신분 상승 노력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군역을 면제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피지배층은 신분 상승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납속죄, 공명첩,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납속죄과 공명첩은 국가에서 주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부분이고요. 합법적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족보 위조나 족보 매매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납속책을 통해서, 공명첩을 통해서, 족보와 위조의 매입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납속책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군공, 전쟁의 공을 세운 사람이나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납속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면천을 한다거나 노비에서 벗어난다거나 양인의 지위를 갖는다거나 일정 부분 관직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공명첩은 공식적인 관직 증명서예요. 예, 이것을 구입한다거나 형식상 관직을 구입받게 되는 것이죠. 자, 족보 위조나 족보 매매에는 군역 면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양반의 직위에 올라가기 위한 족보 매매, 족보 위조의 내용이겠죠. 자, 이거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공명첩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공명첩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죠. 관직 수여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관직 수여증 내용 볼게요. 자, 여기가 이름이 쓰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름이 비어있죠? 교지,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이병수입니다. 이병수를 써봤어요. 그래서 이병수를 삼다, 삼을 위자예요. 삼다. 무엇으로 삼냐라는 것이에요. 가선, 대부의 품계로 삼다. 용, 호위, 부, 호, 군에 임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 이품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언제적 공명첩인가 봤더니 걸륭 38년 이렇게 써있네요. 이 걸륭 38년이니까 대충 따져보면은 이게 연수를 따져보면은 1773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당시 영조 시대 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왕이었던 시대에 공명첩이 이렇게 발행이 됐음을 우리는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신분상승운동 피지배층은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납속책, 그 다음에 공명적 발급을 통해서 이루어냈고요. 네, 불법적으로는 족보의 위조나 매매를 통해서 피지배층의 신분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서얼이라고 첩외소생 있죠. 첩외소생의 신분상승 운동도 전개되는데 이 중간계층, 중인계층의 신분상승 운동이라고 또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그들은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 제한을 철폐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첩외소생이라고 해서 관직 진출이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상소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노비의 경우에는 군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공이나 재산 추적을 통해서 신분 상승, 정부는 양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 노비는 그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해서요, 노비 종모법 실시 통해서 양인의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양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원, 양인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라도 노비를 해방시키는 내지는 노비 종목법을 실시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납속책과 공명첩 등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형식적인 관직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정조 때에는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의 검서관, 관직에 서얼이 등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득공, 발해고를 쓴 유득공 혹시 기억하세요?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 시대를 남국과 북국이라고 표현한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인물인데, 그래서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포섭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분이죠. 실학자. 그 다음에 박제가 전 시간에 실학 내용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이겠죠. 박제가는 북학위로 유명하고요. 중상 학자죠. 그들이 서울 출신이었는데 그들이 정조시대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직 진출이 되었다는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분 상승 운동, 노비 아까 이야기했었죠? 노비는 군공이나 재산 추적을 통해서 신분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노비 해방 내용, 공노비 해방 순조 때 이루어졌고요. 네, 참 노비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수월했던 게 무엇이겠어요? 도망이었겠죠? 도망. 그래서 이게 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로 추노라고 하는, 장혁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쫓아서 뭐 현상금을 받는 뭐 이런 직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걸 소재로 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도망하는 노비들이 속출을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상 상인수를 확보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법제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된 것은 1894년도 1차 갑오개혁 때죠. 공노비, 산노비의 폐지 이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신분제의 변동에 따른 향촌사의 변화,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존 양반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중 중심의 서원을 설립하고 북의 중심의 족보를 편찬하고 동정마을의 일반화, 양상, 동정마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통상 조선시대 이야기했던 양반들은 구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 들이 향촌사에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농업 생산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 경제의 발달 통해서 성장한 또 양반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을 구향에 대립해서 신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흥 양반은 지방의 수령과 결탁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 신흥 양반은 결국에 향촌 내 양반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기존 양반은 그랬고요. 신흥 양반은 뭐 이런 부류죠. 수령과 지방 토착, 향리, 세력과 결탁해서 구양과 대립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 향촌 지배에 참여를 시도한다는 얘기죠. 해서 이 정부도 수령의 권한의 강화로 인해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 강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신흥 양반이 수령과 향리와 결탁을 해서 이 관건이 강화하게 되면 문제는 그 지방의 농민의 수탈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로 재밌는 게 그 우리 군포 삼성마을 있죠. 군포 삼성마을,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는 그 동네 인근 지역을 삼성마을이라고 옛날에는 삼성리라고 이야기하였고 뭐 일제시대 때는 삼세이라고 그 동네를 불렸다고 하는데 이 삼성마을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이 삼성마을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거기 삼성교회도 있었고 삼성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긴 한데 그중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동종마을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종마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삼성, 세성시로부터 삼성마을이 만들어져서 쭉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성씨 여러분들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신안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동장씨, 그 다음에 현풍곽씨, 이 세성이 중심이 돼서 삼성마을이 구축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또 설화도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또 재밌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농업생산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념파악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난 이후에 벽실을 직접 논에 뿌리지 않고, 이거는 직접 논에 뿌리는 것은 타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조법은 농업생산력이 오히려 더 노동력은 많이 들고 생산량은 적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어린모를 옮겨 심어서 벼보리의 이모작까지도 가능하게 만든 것. 바로 무엇이었죠?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토산물 대신에, 지방의 특산물, 토산물 대신에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공납을 대신하는 이 조세 제도. 무엇이다? 수미법. 쌀을 거둘 수, 걷어들이는 법체계. 이것을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인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공인은 추후에 각 지역별 토산물의 특징을 잘 알겠죠? 어떻게 하면 상업부분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들은 잘 안다고요. 해서 공인이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이 공무원 내려놓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상업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공인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한다라는 거.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양인의 수를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양인이 세금을 내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노비는 그 어머니를 따른다. 노비 정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조선 후기 대구 지방의 직역별 호구 구성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조선 후기 가장 많이 늘어난 신분. 늘어난 신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요 부류겠네요. 양반이네요. 양반 인원수는 늘었고, 그 다음에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납속책과 공명첩, 신분 상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 활동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자, 가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내기법을 이양법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긴매기의 수구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긴매기는 무엇이냐면요. 잡초 제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다 라고 하는 거. 벼보리 이모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특을 떠나 세액을 가서 고객리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고객이는요, 그 식물이 있으면 식물의 중간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다. 어떤 사람은 모낸 모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사가 된다라고 해서 모내기법이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내기법은 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물을 꼭 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뭄에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모내기 부분을 모내기를 좀 위험한 농법이라고 정부에서는 경고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업경제 부분에서는 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엇도 필요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또 무엇을 가져온다? 큰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에서 우리가 출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 자, 가. 자, 1번 문제. 참고의 모내기법의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은 수확량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다? 넓게 경작하는 방식. 이 광작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경영하는 세력들을 경영 분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 과정도 나타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 보세요.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만나서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묻자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것을 주조하였다. 라고 하는 수종 때 무엇이에요? 수종 때 무엇이에요? 돌고 도는 돈이죠. 무엇 만들었어요? 상평통보 주주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화폐는 무엇이냐? 상평통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가나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신분제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교환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된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76페이지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경상도 단성현에 살던 양반 심씨 외고노비 수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신고를 바치면서 착실히 돈을 모았다. 마침 조선 전체의 흉년을 어려워지자 숙종이 납속책을 실시하였다. 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보던 수봉은 납속책을 통해서 평민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죠. 김씨의 성까지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이 김수봉이 된 거예요. 이 외고노비 출신인 수봉이 무엇을 통해서 납속책을 통해서 평민인 수봉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다음 볼게요. 평민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대 내지는 군역에서 세금, 포를 징수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군대 관련된 내용.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됐다. 군역까지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양반과 비슷한 직역으로 호족에 오르는 것이다. 해서 수봉의 아들이 있네요. 수봉의 아들은 영조 때 가선대부로 호족에 오르며 군역을 면제받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가선도부 했었죠. 바로 무엇? 김수봉의 아들은 군역을 담당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명첩의 구입을 통해서 군역을
면제받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수봉의 손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내용 있죠? 어떻게 양반이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호족에 올랐고 유학은 양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므로 손자들은 양반인 김해김씨 가문이 된 것이다. 김해김씨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수봉의 손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족보 위조나 족보 매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종 때의 노비, 이 수봉에서 출발하여 200여 년간 계속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 여정은 손자들이 세도 정치 안동 김씨로 호족에 기록되면서 끝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력은 족보의 매매를 통해서 어떤 세력? 그 권력 기반 양반인 안동 김씨 일족으로 탈바꿈되었다. 지금 처음 외고노비 수봉에서 그의 아들에서 손자 대대로 마지막 세도정치기에는 권력 기반 양반 세력인 안동 김씨 일족으로 이게 신분이 세탁이 됐어요. 신분 상승이죠. 신분 상승.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납속체계나 공명첩 내용이나 족보의 위조나 족보의 매매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76페이지의 이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 그리고 그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와 그 다음에 양반계층의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교과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한 수업에서 언급한 이런 빈칸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온라인 클래스 과제, 수행, 제출 부분에 댓글 달기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 16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문제가 흔들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잘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